코로나19 새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훌쩍 넘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훈련병 50여 명이 무더기 확진되는 등 군부대와 학교, 학원,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거리 두기 4단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부산과 대전은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등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됩니다. 업주가 경고했는데도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 소재도 명확히 따질 방침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은 또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예약자가 한 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1시간에 최고 8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쟁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TV토론이 진행됩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조만간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저희 YTN으로 이른 출근길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네, 이틀째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거리 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113명입니다. 수도권이 911명, 비수도권이 202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3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9일 1,044명과 30일 1,050명 이후 처음입니다.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100명대 중반, 많으면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 양상을 볼 때 당분간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까지의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은 하루 평균 환자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 넘으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들어갑니다.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상향 여부는 이르면 주말쯤 발표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여있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3명에 달하는데요.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최대 신병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 이곳에서 훈련병 50여 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영 후 2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주 의무 격리까지 거친 뒤 정상 훈련을 받은 훈련병에게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같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도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에서 5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부대 훈련병 1명은 입영 후 가족이 확진돼 1인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이동을 통제한 상태고요.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대한 장병들은 이미 5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만큼 입소할 장병들 역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인데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입영 예정 장정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7월 7일 수요일부터 입영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자로 등록해 주시고 입영 예정 장정에 대한 예방접종은 8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런 가운데 육군 3사관학교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생도 약 50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삼겹살 파티를 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식탁 칸막이까지 제거하고 노마스크로 술을 곁들인 행사를 벌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조용한 전파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원어민 강사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홍대거리 주점 8곳과 경기도, 인천 학원 8곳에서 발생한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0여 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최소 9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 서구 지역 노래방에서 시작된 40명 규모의 집단 감염에서도 지표 환자인 노래방 종사자에게서 델타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델타 변이의 경우 기존 변이 3종과 달리 감염 확인에 일주일가량 걸리다 보니 아직 델타 변이로 분류되지 않은 확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는 416명. 이 가운데 36%인 153명이 지난주에 발생했는데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는 양상으로 최근 델타 변이 감염이 매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12.3%가 지금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20대가 17.1%, 30대가 14.9%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되게 되어 있고 델타 변이는 백신 항체의 능력과 세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의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발열과 후각, 미각 상실 등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과 달리 감기로 착각하기 쉬운 두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 확진 사실을 모른 채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도 큽니다. 감기거나 비염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안 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전파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세가 많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 광주, 울산, 세종 4곳을 빼고 델타 변이가 확인된 상황. 델타 변이 확산을 잡지 못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서울에서만 하루 583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울시가 심야 대중교통 감축 운행과 또 음식점, 카페 종사자 선제 검사 등 방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야 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7월 8일 목요일부터, 지하철은 7월 9일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께 대한 선제 검사 명령을 단행합니다.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해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습니다.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을 추가해서 현재 26개를 51개까지 2배로 늘리겠습니다. 네, 숫자만 놓고 보면 1년 반 정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마주한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어제는 역대 최다 확진자의 턱 밑까지 차올랐고 오늘도 1000명대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흘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4단계를 얘기합니다. 보시기 편하게 1, 2단계는 제외하고 3단계와 4단계만 단계 전환 기준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만 봤을 때는 1000명 이상, 서울만 떼놓고 보면 389명 이상일 때 4단계로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이 357명으로 나타나서 4단계 기준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까지 더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단계로 올라가면 퇴근한 뒤에는 둘이 만나는 것만 허용됩니다. 사실상 모임이라는 게 금지되는 셈인데 행사나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3단계까지는 없는 집합 금지 업종이 생기고요. 특히 요양병원의 방문 면회도 다시 금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의 확산세를 4차 유행의 시작으로 보고 이런 추세가 8월 초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암울한 전망이죠. 하지만 정부는 앞선 3차례 대유행 때처럼 이겨낼 수 있다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자 잡혀있던 약속들 조금 뒤로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또 연장되자 방역 지침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발생 인근 지역에서 영업하는 일부 업주는 방역에 도움이 되겠다며 자진해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됐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자정까지 영업, 6인 모임까지 허용을 기대했는데 희망이 또 사라졌다는 겁니다. 8시나 8시 반쯤에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겸 볼을 치고 가는데 그런 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10시에 일단 문을 닫게 되니까 허탈하죠. 희망이라는 게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과연 올까? 시간을 12시까지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때보다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특히 반년 넘게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업주들은 당장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우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타임에 요즘 배달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방역 고삐를 조이면서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진다고 하면은 거리두기를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하루속히 없애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일부 업소는 자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더 큰 위기가 오기 전 지금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방역 당국의 결정에 동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려고 했는데 하필 이게 2주 연장이 되니까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시민으로서 좀 충분히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지금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격상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경고 없이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부터는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이면 4차례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시설이나 업체에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최근 인천 초등학교와 대전의 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와 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이 지난 5월에 이어서 또 먹통이 됐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오늘 새벽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입니다. 새로 고침을 몇 번씩이나 돌려도 당초에 접속이 안 됩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가 한 번에 몰리며 먹통이 된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청을 미리 받았던 케이스거든요. 밀려서 기다리는 것도 한참 기다리고 있는 판에 이 접속이 이렇게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상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그리고 돌봄 인력 등 모두 38만 명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백신 맞교환으로 접종 일정이 오는 28일에서 13일로 당겨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자정부터 예약 사이트가 열린다고 해 단잠 미뤄가며 기다렸는데 소용없게 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보건소 답변은 화만 키웠습니다. 중대본에 전화하니까 신호 한 10번 울린다면 그냥 자동으로 꺼지고 해당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 9시 후에 전화하세요 하고 자동 음성만 나오고 끝나요. 이건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난 5월에도 백신 예약 시스템이 멈춰서 보건당국은 접종 대상자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위기의 상황. 방역당국의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은 계곡이 아니라 경남 창원의 한 마을입니다. YTN 제보를 통해 들어온 화면인데요. 이렇게 어젯밤에는 창원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1시간에 최고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피해 상황을 권남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주택과 편의점 바로 앞까지 들이닥쳤고 장대비에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며 일부 주택은 안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희 마당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다음 마당에서 신발장까지 한 5분. 그래서 이제 신발장에서 이제 대피를 해야겠다 하고 전기를 내리고 나오는데 한 10분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장판 안방까지. 경남 김해에선 계속 내리는 비에 하천이 들면서 산책로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도로 침수도 이어졌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항구 옆 도로를 화물차들이 천천히 지나고 불어난 빗물에 하수구가 역류하며 도로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북 김천에선 공터에 물이 차면서 주차된 차량 일부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앞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김해 생림면에선 물이 들어찬 굴다리를 건너던 1톤 트럭이 멈추면서 2명이 구조됐습니다.
경남 하동엔 어제 1시간에 최대 79.5mm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서도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번엔 전북 익산 비 피해 상황입니다. 전북 익산의 중앙시장은 지난 5일 물난리를 겪은 뒤 이틀 만에 또 침수됐습니다. 흙탕물이 역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 15분 동안 내린 폭우에 상가 50여 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망스런 물길은 상가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지만 잠겨가는 가게 앞에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물이 밀려와가지고 저도 막 후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윤의 추정 점포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 전 장맛비로 200여 곳이 침수됐는데 피해 복구도 하기 전에 또 이 난리를 겪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어젯밤 익산에는 3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정도의 큰 비가 아니었지만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게를 단장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이지만 장마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8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어제 저녁 11시 기준 이재민은 845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해남과 장흥, 부산 해운대구 등의 피해 지역 주민 88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숙박시설 등에 머물렀습니다. 인명피해는 전남 장흥 익사 사고를 포함해서 3명이 숨졌고 경남 하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산사태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전남 광양 산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광양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양수사대는 광양시로부터 개발 허가자료를 임의 제출 형태로 받아 조사했으며 오후에는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사태 지점 위쪽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공사 인허가와 진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6시쯤 광양시 진상면 빅평리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매몰된 주택 가운데 한 곳에 거주하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으로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경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에 서울에도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 아직 비가 오지 않더라도 나오실 때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 시간 무렵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오후 늦게부터는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대기 불안정이 심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논산 덕지동에 103mm의 가장 많은 비가 왔고요. 경북 문경에는 7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장마전선이 경북과 전북에 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포항과 청송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경북과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경북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오후부터 장마전선은 남해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주말부터 많은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추가 피해 없도록 배수로 등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배수로 등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주변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4년 넘게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어왔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 4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수산업자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이모 부장검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이 사표를 내면서 특검법상 독자적으로 재판 등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검사보 2명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 임명돼 30명을 재판에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진 자칭 수산업자 김 씨에게 박 특검도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와 두세 차례 식사한 건 맞지만 차량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렌트비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특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 특검이 사의를 표하면서 특검팀의 국정농단 사건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 특검팀에는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 상고심이 남아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바로 국회에 통보한 뒤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남은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임 특검이 임명돼 인수인계받는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짜 수산업자의 전방위적인 로비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감찰에 준하는 진상 파악을 지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서 라임 로비 의혹으로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 있던 중에 또 비슷한 사건이 터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의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 측이 이번 사건인 정관계 비리를 뜻하는 게이트가 아니라 단순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사기 사건 재판 직후 로비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씨도 법정에서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사업 투자를 미끼로 7명에게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득 1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득 역전이 생긴다는 불만에서 알 수 있듯이 80%로 제한을 둔 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까지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지원금의 문제점 하나. 맞벌이 부부인 2인 가구는 외벌이와 비교해 적게 벌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먼저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적용받게 되는 소득 구간이
2인 556만 원이거든요. 1인당 한 278만 원, 최저 278만 원 수준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 부부는 두 명 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맞벌이 부부에 한해 소득 하위 최대 84%까지 지원 대상 계층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남았습니다. 소득액이 지원 기준에서 1원만 많아도 자격에서 제외돼 소득 역전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해법도 다릅니다. 지역별로 생활 물가가 천차만별인 만큼 지원금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래 본가에는 뭐 25만 원에 30만 원 정도의 집세라면 서울에서는 뭐 60, 70, 80 이렇게 가니까 그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돈 버는 직장인과 소득 없는 대학생이 왜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은 그래도 좀 수입이 있으신데 대학생은 아무래도 이전에 막 코로나 때문에 알바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25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반면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이걸 못 받게 되면은 물론 아쉽긴 하겠죠. 이 80%에 해당되는 거를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정한 거잖아요. 공정성과 따졌을 때. 그랬을 때는 내가 못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내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니까 안 받아도 되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준비된 국민지원금이 소득 기준 80%라는 제한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넘어 공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회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은 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협의했던 소득 하위 80%보다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3조 원에 이르는 추경안의 세부 집행 계획이 모두 졸속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부터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의 대표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는 계속되는데요.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100% 옳진 않다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책 발표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성장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본소득은 딱히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정책을 준비했는지 겨뤄보는 자리였지만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견제는 여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민주당 적통 경쟁에서 앞선다며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앞선 TV 토론에서 바지 발언을 끌어냈던 정세균 전 총리는 도덕성과 안정성을 거듭 강조했고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도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했습니다. 불안한 후보는 필패합니다. 좌충우돌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 유능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호명됐던 기본 시리즈 광고는 요란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가짜 공정에 맞서겠다면서 사회 대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 사회 대개혁의 심장 소리를 우렁차게 울립시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거친 공세에도 이재명 지사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 언제나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불꽃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선에 진출할 6명은 오는 11일 가려집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정권 교체의 뜻을 나눴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치에 참여할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주자들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주했습니다. 행사에서 마주친 걸 빼면 첫 공식 회동으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제3지대 인물을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입니다. 오면서 그 당시 초심 생각하고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넘는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은 정권 교체로 야권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고 실용 정치 시대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중도 확장성 부각을, 안 대표는 국민의힘 합당 논의에서의 영향력을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상호 협력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머물며 출마를 고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중마고우인 강명훈 변호사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은 부친 병환과 콘텐츠 준비에 따라 시기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현역 국회의원 지지포럼을 창립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일 무렵 지사직을 사퇴하고 경선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서 당에 앞으로 입당할 사람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고 가장 강한 후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야권 원팀이 튼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원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김종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자체 후보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며 경쟁력을 키우라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이 뭐였던 것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야권 대선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대로 대선 버스를 8월 말 정시에 출발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대선 버스는 정시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지역을 찾아 청년 창업자와 상인들을 만나고 기자간담회에선 대선 경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조 측은 관리자의 갑질로 평소 스트레스가 많았던 데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을 홀로 청소하면서 과로가 쌓인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이나 극단적 선택에 정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처리할 게 없어요. 화살이라든가 뭐 사건 관련이 아닌 거라. 평소 지병도 없던 이 씨가 사망한 이유는 과로 때문이라는 게 노조와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쓰레기까지 늘었지만 이 씨는 승강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를 홀로 청소했다는 겁니다. 네, 한 명씩 하는 거예요. 대단히 한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크니까는 그냥. 층마다 쓰레기를 모아 100리터짜리 봉투를 매일 6, 7개씩 채워 옮겼습니다. 숨진 이 씨는 건물 1층까지 봉투를 들고 내려와 50m 넘게 떨어진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건 한 달 전 부임해온 관리팀장의 갑질 의혹. 기숙사 이름을 한문이나 영어로 적게 하고 건물 준공 연도까지 묻는 시험을 보게 해 점수가 낮으면 공개했다고 합니다. 매주 회의를 열고 정장을 차려입지 않거나
수첩 등 준비물을 빼먹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료 한 분은 점수가 공개되어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저희한테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팀장님과 계속 일을 해야 합니까? 기숙사 측은 본인이 일하는 공간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평가 반영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순히 청소하고 그냥 그 임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인이 일하는 일터가 어떤 데인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 시험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시험 결과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노조와 유가족은 공식 사과와 과로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또 산재 신청을 위해 숨진 이 씨의 평소 업무량을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뒤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DC인사이드 내 길고양이 이야기 게시판에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실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온 것을 국민신문고 신고로 확인했습니다. 게시판에는 밀폐용기에 담긴 고양이 사체나 고양이 사체가 전시품처럼 진열된 사진 등이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영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광석 씨 타살 의혹을 제기해서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카리브해 빈국인 하이티 대통령이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충격적이고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카리브해 빈국인 하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사저에 침입한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영부인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제프 임시총리는 괴한들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쓰고 있었다며 비인간적이고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On fait que présider un conseil ministre à l'extraordinaire. Côté nous décider déclarer état de siège sur tout pays. 국제사회도 하이티 대통령 피살 소식에 애도와 함께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충격적이라며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need a lot more information, but it's very worrisome about the state of Haiti. 바나나 수출업자 출신인 모이즈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된 뒤 이듬해 취임했습니다. 2018년 예정됐던 의회 선거가 연기된 뒤엔 의회 없이 대통령령으로 통치하며 야권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인구 1,100만 명의 하이티는 빈곤율이 60%에 달하는 극빈국입니다. 2010년 대지진과 2016년 허리케인 등 대형 자연재해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혼란과 치안 악화를 겪어왔습니다. 여기에다 대통령 암살까지 벌어지며 하이티가 더욱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희생자가 46명으로 늘었습니다. 레이 자달라 마이애미데이드 소방서 부서장은 붕괴 사고 14일째인 현지 시각 7일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수색구조대가 잔해에서 10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음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46명 중 현재까지 32명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 제기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 불복에 뒤이어 지난 1월 지지층의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자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오는 23일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는 도쿄 지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태가 다시 선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다음 달 22일까지를 시한으로 긴급 사태를 다시 선포한다는 방침을 여당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포되면 지난해 4월 이후 4번째가 됩니다. 어제 하루 도쿄에 새롭게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920명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4천 명, 사망자가 1,000명을 처음으로 넘으면서 폭증세를 이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하루 확진자가 3만 4,300여 명 추가됐고 사망자도 1,04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병상 점유율이 90%를 넘은 대도시에서는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자카르타의 확진자 가운데 90%는 델타 변이 감염자라면서 방역 지침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같은 거리 두기 지침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영국 정부 발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으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방역 조치 해제에 대해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여 명으로 1월 하순 이후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약 5개월 반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입원은 386명, 사망은 33명으로 지난 7일간의 합계 기준으로 입원과 사망은 이전 7일간에 비해 각각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7월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규정을 대부분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why infection rates are so high. Because the Prime Minister let the Delta, or we can call it the Johnson variant, into the country. 야당의 비판에 존슨 총리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What we're doing, Mr. Speaker, is cautiously, prudently moving from a legal diktat to allowing people to take personal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e would ask governments to be really careful at this moment, not to lose the gains you've made, to open up very carefully.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deaths, which likely underestimates the overall toll. 거브로 여수스 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는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수도권만 1,000명. 코로나 검사줄이 다시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도 서울 도심의 포장마차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정부가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주면서 대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2단계의 거리 두기를 일주 더 연장한 뒤 상황이 악화하면 4단계 직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 시엔 저녁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합니다. 한국, 일본은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호전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 3단계 시 유흥업소 영업이 가능해져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 대신 피해 지원 강화 방안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면서 꼼수도 성행합니다. 이번엔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비판은 회피, 사생활은 발끈. 서울신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 관리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안철수는 중도 확장을 고리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 포럼에서 도덕성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깨문 발언에 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로, 국민의힘 이중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실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시험으로 모욕을 당했고 정장과 구두를 신으라는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나이키가 16년간 단가 후려치기와 손실 떠넘기기, 특허 빼앗기 등으로 협력업체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이틀 연속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선 저녁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속출해 2학기 전면 등교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됩니다. 손님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질 방침입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접종 예약 시스템은 또 한때 먹통이 돼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1시간에 최고 8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수도권엔 오후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어젯밤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1시간 만에 8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곳도 있는데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해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태인 기자. 네, 창원 수정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이것은 1시간에 4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금 옆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가게는 물이 들어찬 곳입니다. 식탁과 의자가 올려졌는데 가게 주인은 순식간에 물이 넘쳤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족이 나와 밤새 정리해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된 모습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 마을 다른 상가와 주택 10여 곳도 물이 들어찼습니다. 한때 주민들이 마을 해관으로 대피했고 지금은 전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민들은 폭우가 내리는 시간에 만조가 겹치면서 하천이 넘쳤고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계속 내리는 비에 하천이 불면서 산책로가 물에 잠겼고요. 일부 도로도 물에 잠기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녁 시간에 앞서 오후에도 많은 비로 산사태 등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경남 하동에서는 야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바로 앞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김해 생리면에서는 물이 들어찬 굴다리를 건너던 1톤 트럭이 멈추면서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남에서는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피해가 39건,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8건이 접수됐고 농가 비닐하우스 등 496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녁에 많이 내린 비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는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와 급경사지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 구산면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전북에서는 물난리를 겪었던 익산 중앙시장이 이틀 만에 또 침수됐습니다. 단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상가 50여 곳이 물에 잠겼는데요. 상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흙탕물이 철철 넘쳐 흐릅니다. 원망스런 물길은 상가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라 허둥지둥 뛰쳐나왔지만 잠겨가는 가게 앞에서 손 쓸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이 막 역류하더라고요. 막 올라오고 물이 밀려와가지고 저도 막 후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가 시작점이었어요. 불과 15분 동안 내린 집중호우에 전북 익산 중앙시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상윤회 추정 점포 50여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틀 전 장맛비로 200여 곳이 침수됐는데 피해 복구도 하기 전에 또 이 난리를 겪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벌써 이틀 사이에 지금 이렇게 큰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어젯밤 익산에는 3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물난리를 겪을 정도의 큰 비가 아니었지만 익산시는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가게를 단장해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이지만 장마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은 바닷물의 염분 농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강진 앞바다 전복 200억 원어치가 모두 폐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과 완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바닷물이 파랗지 않고 온통 잿빛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강진만입니다. 전복 양식장이 있는 이 일대는 강진만에서 빗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염분 농도를 재봤습니다. 보통 바닷물의 염도가 32에서 34 ppm인데 채 10 ppm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복이 생산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염분이 26 ppm이에요. 근데 지금 집중호우로 이게 좀 홍수로 인해서 지금 약 한 10이나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소금기가 확 떨어진 바닷물은 전복 양식장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전복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래는 칼로 떼야 하는데 손으로도 쉽게 떨어집니다. 일부는 벌써 썩기 시작해 악취가 진동합니다. 전복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 근육 육질이 오므라지면서 활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염분의 데미지를 어느 정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활력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예, 전복은 한번 민물에 맞아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전체 폐사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은 계속 내리는 비에 장흥댐의 방류까지 겹쳐 앞으로 사나흘이면 모두 폐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른 지 3년이 넘어 곧 내다 팔 수 있는 전복이 많아 추산되는 피해액만 200억 원 정도입니다. 전복이 폐사되면 재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나 또 우리 중앙부처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여 어가가 강진군 연안에서 양식하는 전복 면적은 40여 헥타르. 유례 없는 물폭탄이 바다까지 덮치면서 전복 양식 어민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이재민 845명이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해남과 장흥, 부산 해운대구 등의 피해 지역 주민 88명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숙박시설 등에 머물렀습니다. 인명피해는 전남 장흥 익사 사고를 포함해 3명이 숨졌고 경남 하동에서는 60대 남성이 산사태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울산시 북구 진장동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불길과 연기가 치솟으며 YTN으로 이른 출근길 시민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과 인접소방서 대여섯 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될 전망입니다. 네, 이틀째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까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113명입니다. 수도권이 911명, 비수도권이 202명입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3차 유행이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9일 1044명과 30일 1050명 이후 처음입니다.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100명대 중반, 많으면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4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 양상을 볼 때 당분간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발표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까지의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은 하루 평균 환자 389명, 수도권은 1000명이 넘으면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들어갑니다.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상향 여부는 이르면 주말쯤 발표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에 급격한 확산세 중심에는 20, 30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면서 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교가 모여있는 서울 신촌의 한 거리. 한 손에 커피를 든 젊은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걸어갑니다. 걸어가실 때 내리시는 게 보여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가지고 거리두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로감? 상대적인 야외에서 마스크를 아예 벗고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선 수많은 젊은이가 거리두기 없이 몰려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실내 놀이기구 대기줄에는 바닥에 거리두기 스티커만 붙어 있고 다닥다닥 사람들이 붙어서 대기해야 하는 게 너무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2030 세대 역시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스스로 지적했습니다. 밖에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마스크를 안 끼고 저희한테도 조금 선택권을 주시던가 아니면 자녀 백신 말고 2030도 조금 일찍이라도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해외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유럽 쪽에 축구가 개막하기 시작하면서 거리 응원도 하고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좀 보긴 했었어요. 일상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좀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급격한 확산세를 주도하는 원인으로 2030 세대를 꼽았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 주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대 환자가 1,100명을 넘으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6월 중순경부터 아마 20, 30대 중심으로 주점, 특히 유흥시설은 아니지만 유흥시설처럼 운영되는 일반 주점 등을 통해서도 상당수가 확산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벌이는 동시에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을 더 20, 30대 강화를 하고 정부도 최대한 스와프를 하건 어떻게 하건 다 해외에서라도 백신을 빨리 갖고 와서 맞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 계획을 보면 18살부터 49살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부터 사전 예약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중요한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곧바로 영업을 못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꺼내든 강력한 제도라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된 서울 홍대 거리.
환기가 어려운 지하 주점 안에서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건 기본. 여기는 이름은 아닌 거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모인 데가 있거든 그런데. 아예 체온계조차 구비하지 않은 가게도 있습니다. 구비를 안 했고요.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안 하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은 현장 방역. 결국 방역 당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용 인원 등 핵심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은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 경고에만 그쳤지만 지금부터는 1차 위반 시부터 열흘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4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적발되기 전에 업주가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손님에게 주의를 줬다면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이 실천과 노력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좀 생각해 주시고 정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귀책 사유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며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최근 인천 초등학교와 대전 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의 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학교, 학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해봤습니다. 수도권의 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부산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손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사이 부산에서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52명으로 지난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5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뒤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감성주점 4곳에서 12명이 추가됐습니다. 노래 연습장과 주점에서도 이용자와 종사자 등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야간에 문을 여는 시설에서 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 추세인데 연령대로 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젊으신 분들, 20대에서 30대이신 분들은 선제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을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반드시 PCR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역 상황이 나빠지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마 기간 실내에 사람이 밀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수도권에서 부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입니다. 부산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적 모임, 집단 회식,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 대전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교회와 노래방,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게 배경입니다. 대전시 주평균 1일 감염자는 25명으로 인구 대비 2단계 상향 기준인 3일 연속 15명을 넘은 지 오래. 특히 서구 노래방 관련 감염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면서 위기감을 높였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대전 지역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원과 하천은 물론 편의점 등 모든 야외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 특히 편의점에서 술 먹는 경우 젊은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취한 조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각종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열흘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손실보상금 등 각종 보상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일과 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밭 임시선별검사소 문을 밤 9시까지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접종 예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0시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많아 기다리라는 안내문이 뜨는 등 접속 장애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도 전화 연결에 긴 시간이 걸려서 접종 예약 대기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0시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등 38만 명이 백신 접종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은 지난 5월에도 신청자가 몰리면서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내용의 2차 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지급 범위를 84%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핵심 논의 대상은 논란이 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보편지급 쪽 전문가와 선별지급 쪽 전문가를 모두 불러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별지급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며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 보상 이걸 다 넘어서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저는 다수 의원님들이 전 국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당정은 맞벌이 부부 역차별 가능성 문제부터 손질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한해 기존 소득 하위의 80%에서 최대 84%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과 몇 원 차이로 벌어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과 지원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80%와 81%는 차이도 없는데 소득이 역전되게 됩니다.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20만 원으로 낮춰서 부자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더 필요한 분에게는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보편적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오늘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시작해 오는 23일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조금씩 늘리는 건 결국 선별지급했을 경우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전 국민 지급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었다며 비극적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랄수스 WHO 사무총장은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불평등으로 매우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일부 지역에서 죽음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의 경우 마치 팬데믹이 이미 끝난 것처럼 긴장을 풀고 있고 부스터샷까지 계획하고 있다며 백신 국가주의는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도쿄 지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가 다시 선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도쿄에 다음 달 22일까지를 시한으로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한다는 방침을 여당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 지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지난해 4월 이후 네 번째가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스가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도쿄, 오사카 등 10개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진 중점 조치를 연장할지와 수위가 좀 더 높은 긴급사태를 도쿄에 다시 선포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의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 맨해튼에서 필수 방역 노동자를 위로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교회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인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서 한여름의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싸운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Last year, living with what we lived in, it was very gloom and doom and gray, and I didn't think we would see this. 행사에는 의료, 교통, 교육, 기반시설 분야의 노동자들이 초대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백신을 맞은 간호사 산드라 린지도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They mean everything. They're the ones that kept us going. These are the people that were behind the scenes, in front of the scenes, around the clock, 24/7. And how do you not? How do you not? 뉴욕주는 성인의 1회 백신 접종률이 72.7%에 이르고 있습니다. 70%를 넘으면서 사실상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To the doctors, thank you to the technicians, everybody who make the hospitals work in this crisis. You are heroes. Thank you. 하지만 접종률이 낮은 중남부 지역은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60%가 채 안 되는 텍사스주에서는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500명 가깝게 교회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학생과 성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백신 접종률과 변이 확산에 따라 주별로 상황이 엇갈리는 이른바 두 개의 미국이 가시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8명이 오늘 마지막 TV 토론을 합니다. 사실상 예비 경선 마지막 일정으로 민주당은 투표를 거쳐서 오는 11일 후보군을 6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인선안을 의결하고 경선 준비 체제를 본격화합니다. 네,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이 경선준비위원장을 맡고 한기호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역삼동의 민관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역 국회의원 포럼인 희망오름을 창립한 데 이어서 오는 11일쯤 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통령 경선 행보를 전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창립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30여 명은 물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췄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힘을 실으면서 여가부 폐지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없애자는 공약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까지 힘을 싣고 나서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축소한 건 보수 정권과 보수 야당의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20대 남성 지지층 확보에 혈안이 돼 문제의식조차 잃었다는 겁니다. 언론이 존재하는 현실을 왜곡하고 이대남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여성가족부도 차관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윤희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신뢰를 잃은 건 맞다면서도 없애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강도 높은 개선책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과연
없앤다라는 것이 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통합하고 이런 것을 책임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인가? 조수진 최고위원은 또 다른 분열의 정치를 하려는 거라며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준석 대표는 진단을 거쳐 원인을 파악해 결정할 거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여가부 폐지는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법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취지로. 현재로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당내 주자들이 직접 공약으로 꺼내든 만큼 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이른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 지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임신, 그리고 출산.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과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포용해서 양육과 부양, 교육 등의 지원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만 규정된 현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령상의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 주거 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며 법 제도상의 차별 해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인구절벽, 인구지진, 인구재앙 등 다양한 표현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축소사회 도래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총론적인 전략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년 내리 세계 최하위인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 사회의 임박, 지역 소멸 현상 등 소위 3대 인구 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제공하고 또 의료기관 전담팀이 고령 환자 등을 찾아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와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오는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문별 세부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유학 경비라고 속여 홍콩으로 보낸 400억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 차익 20억 원을 챙긴 대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여행 중 ATM에서 300억 원을 인출해 코인을 사들인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의 국내 거래 가격이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눈속임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한 대학생은 유학 경비 명목으로 홍콩에 있는 자신의 계좌에 400억 원을 보냈습니다.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에서 팔아 시세 차익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해외에 있는 ATM에서 현금 카드로 돈을 뽑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적발된 직장인은 일본 여행 중 12,000여 차례에 걸쳐 320억 원을 인출해 비트코인 등을 사들여 15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무역업체 대표는 거래대금으로 속여 미국에 3,500억 원을 보낸 뒤 코인 해외 쇼핑으로 시세 차익 100억 원을 얻었습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국내에서 판 코인 환치기 일당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매도 금액이 3천억 원, 차익이 50억 원으로 확인됐는데 일부는 지난 4월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세관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외환 거래,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가 간의 가상자산 이동은 단순히
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다고 보고 그 가상자산 이동에는 밀수 자금 그리고 해외 도피 자금이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적발된 1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15명에게 과태료 2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오늘 새벽 사이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경북 해안을 중심으로만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 동안 장맛비가 잦아들어도 낮부터는 다시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서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가 높아서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낮 기온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물러가면서 제주도만 휴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후 다음 한 주간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만 1000명. 코로나 검사줄이 다시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도 서울 도심의 포장마차엔 빈자리가 없었는데 정부가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주면서 대유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현행 2단계의 거리 두기를 일주 더 연장한 뒤 상황이 악화하면 4단계 직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 시엔 저녁 6시 이후 2인 모임만 가능합니다. 한국일보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호전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 3단계 시 유흥업소 영업이 가능해져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내수 진작 대신 피해 지원 강화 방안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면서 꼼수도 성행합니다. 이번엔 전월세 신고를 피하려고 월세는 내리고 관리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 비판은 회피, 사생활은 발끈. 서울신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 관리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안철수는 중도 확장을 고리로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지포럼에서 도덕성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깨문 발언에 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로, 국민의힘 이중석 대표는 여가부 폐지론에 힘을 실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시험으로 모욕을 당했고 정장과 구두를 신으라는 갑질에 시달렸다고 폭로했습니다. 나이키가 16년간 단가 후려치기와 손실 떠넘기기, 특허 빼앗기 등으로 협력업체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